수도 배관 이동하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이 수도 배관을 무조건 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샤시를 바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에? 수도비 하나 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명 콘센트는 정말 이거 모르면 망할 수 있어요. 진짜 큰 문제 생깁니다. 사전에 서로 설계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 끝나고 엄청나게 곤란해지거나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정확한 설계와 치수인데요. 인테리어는 가구를 넣을 때도 그렇고 1, 2cm 아니 1, 2mm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계산하는 치수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이러한 미세한 차이 때문에 마치 나비 효과처럼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벌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정밀해야 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3D 몇 장 붙여놓고 그냥 작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뜯고 다시 하고 또 뜯고 다시 하거나 결국에는 안 맞거나 잘못된 채로 두고 눈에 거슬려도 속상해도 그냥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내가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어느 정도 시공 디테일을 가지고 시공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성공하는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렌지블럭이 시공 매뉴얼에 따라 현장들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염리 삼성 아파트 42평인데요. 200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24년 정도 된 그런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현장의 특이사항은 처음에 집 내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과 집에 그 예전 사진 몇 장 가지고 처음 컨택을 시작했는데 막상 나중에 실측하면서 집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사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이 집이 한번 인테리어가 됐던 집이어서 그 중에 어떤 걸 살릴 수 있는지 다시 하나씩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이 준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고객은 이 집이 인테리어가 돼 있어 가지고 고칠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허접한 폴딩 도어가 달려 있고 마감도 엉망으로 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걸 부분적으로 살려도 다시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인테리어 되어 있던 부분들은 다 철거 그냥 하고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인테리어 한 번 한 집이 왜 공사하기가 더 힘든가요? 크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초적인 공사 내용이 일단 부족하기 때문이죠. 단열이나 설비가 기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춥거나 많이 더워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감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미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다시 시공하려면 아무래도 이미 공사한 것들을 다 철거하고 나서 다시 시공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테리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집들은 공사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실시 설계 도면이 뭐예요? 이게 같은 비용으로 2배는 더 튼튼하고 하자없이 제대로 된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도면입니다. 실시 설계 도면은 이 현장에 사용될 마감 자재 이미지, 상세한 스펙들이 들어있는 설명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레고 장난감 안에도 상세한 조립 설명서가 있고 또 이케아 가구도 박스 뜯어보면 조립 설명서들이 들어있잖아요. 한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3D 모양만 예쁘게 해놓고 그걸 설명서 없이 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디테일한 계획 없이 3D 도면 몇 장 가지고 현장에 붙여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중에 뜯고 재시공하고 뜯고 재시공하면서 공사 일정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고객과의 분쟁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니까 때로는 공사 현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만드는 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실시설계 도면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망하기 딱 좋은 거죠. 실시 설계 도면 안 그리는 것도 있어요? 있죠. 많죠. 이게 문제예요. 보통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면서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원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면 3D로 보통 구현은 해주죠. 그럼 내가 말한 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무조건 믿고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제대로 공정이 진행이 안 되고 비용은 자꾸 늘어납니다. 각 공정의 작업자들이 이 그림만 보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얼마든지 따라 해도 좋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인테리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대한민국 인테리어 시장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바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 시공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시공 매뉴얼은 상세 이 견적서에 분류되어 있는
15가지 공정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철거 기초공사부터 샤시, 목공, 필름, 타일, 가구 이런 마감 순으로 말이죠. 철거에도 상세한 계획이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거 인테리어에서도 철거를 계획할 때 철거 내용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표현되는 게 좋습니다. 견적서에 있는 그 철거 아이템들을 좀 더 시각화를 해가지고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죠. 혹시나 재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재시공하지 않는 부위들이 철거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고요. 이 도면에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금 매뉴얼의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 내용들이 이 견적서에 있는 철거에 대한 그 아이템들을 지금 리스팅한 거고요. 그리고 각 자재의 종류, 철거되는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색상으로 좀 표기를 좀 해놨죠. 확장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가구 같은 것들, 철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노란색 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방부터 각방, 침실 같은 곳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제 사진을 활용해서 철거 부위의 평면과 철거 부위의 이 사진상에 이 표현되는 부분들을 같이 시각화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철거되는 부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철거 작업자라든가 현장 관리자들이 더 정확하게 철거하는 부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는 여러 기구들, 뭐 세면기, 양변기, 수전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실제 설비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벽돌 같은 것들을 쌓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할 때 각 부위별로 필요한 치수들을 미리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딱 규정해 놓은 치수가 있고요. 현장에 따라 가지고 좀 변화되는 그런 치수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변기가 놓여지는 공간에는 세면대 옆에 최소 공간을 700으로 확보를 꼭 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최소 750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높이에 대한 규정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세면대 같은 경우는 850, 또 젠다이 같은 경우는 1050의 높이를 확보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말고 나머지의 공간 치수들은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샤워 부스는 최소 몇으로 잡아야 좋을까요?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800 정도 이 폭을 잡아주면 가장 좋은 폭인데, 이 욕실들이 800까지 샤워부스 폭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치수를 750으로 보고 있고, 좀 넉넉하게 샤워부스를 뽑을 수 있는 공간들은 한 800에서 900까지 샤워부스 폭을 뽑기도 하죠. 기존의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의 이런 주방이 있었고, 창문 앞에 싱크볼이 이렇게 있었죠. 이게 아일랜드 주방이 만들어지면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치수예요. 어디에 싱크볼이 들어가고 이 아일랜드 옆으로 지나가는 통로의 폭은 얼마로 만들 것이며, 또 기존에 있던 수도 배관들은 어떤 식으로 옮겨져야 되는지, 특히 또 이 싱크볼 옆에는 요즘 정수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전체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수도배관 이동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도 배관 이동하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이 수도 배관을 무조건 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수도 배관을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수직 통로, 덕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덕트에 기존에 있는 이 배수 배관들이 수평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 싱크대에서도 이 구간에는 수평으로 이 덕트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옮겨지는 요 지금 배관, 여기도 결국은 이 덕트하고의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않아요.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 멀리 이동하지 말라는 거죠. 이 덕트의 이 안으로 연결되는 이 수평 배관, 우리 집의 수평 배관이 너무 3m, 4m 이상으로 막 너무 벌어지고 하면 이 수평 배관 안에 주방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차가지고 배관이 막히기 딱 쉽거든요. 현관이 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현관에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신발장, 그리고 현관에 달려 있는 방에 있는 이 반침장 공간, 여기의 공간들이
현관 팬트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될 때 중요한 또 매뉴얼들이 있는데 바닥 레벨들이 달라지는 게 생겨요. 이 신발장이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현관 바닥하고 같은 레벨로 되어 있고, 또 이 침실에 있는 이 반침장이 있는 이 하부 바닥은 이 침실 바닥이랑 같은 레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공간이 하나의 팬트리로 만들어지면 이 레벨은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를 다시 하게 될 때는 이 바닥의 레벨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현관 바닥 이제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런 표시들이 있죠. 현관의 바닥 레벨을 현관 두 겹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 가지고 현관 끝라인에 맞춰서 팬트리 바닥은 높게 한 단 올려서 이렇게 시공을 해라 했습니다. 방바닥에 기존에 있던 받침 자리, 이 공간의 바닥을 파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존에 이 바닥 안에 난방 파이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레벨을 이용해서 이 바닥의 레벨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표시들을 이 매뉴얼에 했습니다. 기존의 현관 라인에 맞춰서. 자, 여기 지금 샤시 매뉴얼인데요. 이 샤시 매뉴얼에서 우리 주거 인테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급부에 창호만 딱 들어가면 되지만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변경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열을 더 두껍게 시공하거나 또는 벽체의 이동 같은 것들 때문에 공바라고 하는 창문을 일부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는 픽스 창이 생겨가지고 안쪽에 벽으로 완전히 막히는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샤시 좌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샤시 디테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샤시 매뉴얼에는 어떤 유리의 색상이 들어가는지, 또 로이 유리 같은 이런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1등급 창호가 만들어지는지 2등급 창호가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죠. 하다못해서 샤시의 방향, 우리 메인 손잡이 주 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런 샤시에 하나하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가구가 배치되었을 때 주로 열리는 문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까지도 하나씩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이 샤시를 하고 났는데 손잡이가 가구나 이 벽에 좀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는 우리 샤시 손잡이 이 메인 문이 열리는 방향 잘못 설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가구하고 간섭되는 것들을 미리 체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샤시를 바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에? 손잡이 하나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짝을 뭐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손잡이 뚫려 있는 구멍들이 다 노출되고 보기 싫어 가지고 샤시를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거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저희 다른 현장의 사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안방에 샤시를 교체를 했고 주방에 샤시를 교체를 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샤시를 교체하지 않았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침대의 방향과 이게 어떻게 간섭이 되는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침대 헤드가 좌측에 있고 창이 침대 발 머리맡에 이쪽에까지 샤시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샤시를 어떻게 나누고 메인 벤트와 보조 벤트를 어떻게 손잡이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창문을 자주 열고 닫고 하는 게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공사를 우리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있죠. 프레임 공사들입니다. 문짝, 문틀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먼저 설계되고 시공되어지는 거죠. 샤시하고 같이. 그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짝의 모양부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시각화해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어떤 손잡이가 사용되어지는지, 어떤 색상, 어떤 형태의 모양들이 문짝들이 만들어지고 시공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목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되는 작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시공되는지를 정확하게 매뉴얼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주방하고 거실 쪽을 보시면은 여기 공간에는 전부 이 벽체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벽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기 좌측에 표시되어 주기가 달아 있죠. 경량 벽체를 시공을 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이나 또 우리 도배를 또 다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외부 쪽을 보시면은 전부 이게 분홍색으로 여기가 다 이렇게 외곽에는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여기 부분.
그리고 이 주방의 외부 부분, 이 침실의 외부, 안방의 이 외부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분홍색으로 좀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단열을 다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기존에 아파트 지을 때 시공해 놓았던 단열 시공들을 다 철거를 하고 신규로 다시 시공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목공 작업을 통해 가지고 베이스 벽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몰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무몰딩이 무몬선이 만들어지는 부위도 있지만, 이렇게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성 몰딩, 기성 걸레바지를 사용하는 이런 구간들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 경우, 커튼박스가 들어가는 경우에 커튼박스의 폭이라든가 안쪽의 깊이 같은 것들, 에어컨하고 어떻게 간섭이 되고 마감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타일 공사를 매뉴얼 작업할 때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아주 작은 색상 하나에도 많이 민감합니다. 실리콘 색상 하나, 그 다음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매지 시멘트 칼라 색상 하나까지도 사전에 담당자들이 미리 파악하고 도면으로 매뉴얼화 시켜 놓으면 엄청나게 서로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 품명마다, 색상마다 실리콘 매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라이트 그레이, 아이보리 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지정을 해놨죠. 미리 확인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공을 할 때 엄청나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또 타일을 시공할 때는 스타트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타일 쪽이 보기 싫지 않게끔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타일이라는 게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잘려서 나가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가구에 묻히게 만들어 주거나 최대한 눈에 거슬리지 않는 부분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타일의 스타트 포인트를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작업자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자기가 현장에서 마음대로 보통 시공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뉴얼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표현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엄청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는 욕실에 들어가는 많은 자재들이 있죠. 거의 뭐 10몇 가지 정도의 자재가 들어갑니다. 세면대부터 수전, 양변기, 액세서리 하나까지도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이 매뉴얼에 시각화 시켜 가지고 자재 매터리얼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고객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업체들도 나중에 분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견적서에 물론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자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 건지 잘 모르는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재 매트리얼들을 시각화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천정에 SMC 천정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점검구를 보통 설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 점검구를 피해서 조명들이 들어가고 환풍기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사전에 도면화해서 이렇게 매뉴얼에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욕실 안에서 점검구가 설치되는 위치와 이 조명들이 설치되는 위치, 그리고 환풍기가 설치되는 위치를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렇게 하면은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나중에 혼선 없이 서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우리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시공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면을 통해서 서로 먼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조명 콘센트는 정말 이거 모르면 망할 수 있어요. 진짜 큰 문제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명 매뉴얼들은 아주 상세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어떤 조명들이 들어가는지 시각화되어 있는 거예요. 조명의 종류도 중요하지만은 조명의 색상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명의 색상들을 미리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색상들이 여기에 사용될 건지, 그리고 어떤 조명들이 사용될 건지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고, 이 조명들이 설치되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도 표현해 놨지만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조명들이 정확하게
어떤 치수로, 어떤 가구 배치, 어떤 에어컨 위치에 따라서 설치되는지를 치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안방 같은 경우에 에어컨 실내기가 설치되고 좌우측에 매입 조명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죠. 그리고 붙박이장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치수에 따라 가지고 사각 조명들이 앞으로 이렇게 설치되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하고 계획을 할 때는 가구의 문짝 열리는 요 위치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보통 해가지고 이 조명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문짝을 열었을 때 조명 빛이 문짝에 가려져 가지고 이 붙박이장 안에가 어둡게 음영이 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들을 할 때는 정확하게 배치 계획과 위치들, 치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 조명 설계에서 절대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위치 회로드죠. 기존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스위치가 있던 것들 그 회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조명들을 어디서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사전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거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조명들이 새로 설치가 됐어요. 기존의 스위치는 보통 뭐 거실 스위치들이 많아봐야 3구, 4구, 뭐 5구 정도지만 여기는 6구짜리 지금 스위치가 들어갈 예정이고 이 6구짜리 거실 스위치는 이런 가로형 스위치가 이렇게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소파부터 실링팬부터 등박스 뭐 이런 식으로 각 부위별로 이 스위치들이 번호가 다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4번, 3번. 요 스위치에 따라 가지고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방, 안방, 욕실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볼 게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이거 사전에 서로 설계하지 않고 서로 의논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 끝나고 엄청나게 곤란해지거나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보통은 나누죠. 기존에 있는 콘센트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콘센트를 옆으로 바로 이동을 할 것이냐, 아예 신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들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기기들입니다. 어떤 기기들을 새로 놓을 건지 이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가전기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콘센트 위치들을 그냥 쓰려면 여기저기 리더선을 엄청나게 뽑아내야 돼요. 우리 멀티탭들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매뉴얼에는 이동되거나 또는 신설되는 이런 콘센트들을 하나하나 각 벽면의 위치마다 미리 표현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로 가구를 설치해 놓고 또 이사를 와서 이 콘센트 때문에 문제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공사들이 끝이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 설치를 이제 하게 되죠. 가구 공사를 할 때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판은 어떤 것들을 시공하게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기기들 있죠. 4대 기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수전, 후드, 쿡탑, 싱크볼 요것들. 요게 제일 중요한 기기들이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소형 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븐, 식기세척기라든가 이제 어디에 놓느냐, 어떤 게 이제 실제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상판에다가 수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싱크대 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도면화시키고 매뉴얼화해서 고객하고도 한번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요즘 이 로봇 청소기 이걸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직배수형 로봇 청소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 로봇 청소기가 설치되는 위치는 급수가 가까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바로 주방이죠. 주방에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구의 형태나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간혹 우리가 메인 주방 동선에다가 이 청소기를 위치를 잡아 놓으면은 주방에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뭐 할 때 요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걸려 가지고 불편해지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주방에 싱크볼이 있던 기존 수전 배수 위치에 가급적이면 이 요청 위치를 잡아라. 그러면 나중에 엄청 편해진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의 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각 집마다 우리 집에 쓰는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짧은 옷이 많은 부분들도 있고 긴 옷이 많은 집들도 있습니다. 액세서리가 많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서랍이 많이 필요한 집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붙박이장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구성을 할 때는 내부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어떤 형태의 수납 형태로 들어가는지, 손잡이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면 이 매뉴얼은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고, 우리 고객하고 사전에 미리 확인을 통해서 분쟁을 완전히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 것이 오렌지블럭의 실제 현장에 공사하기 전 거의 한 달 가까이 도면 작업하고 검토하고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그런 실시설계 도면입니다. 그걸 저희는 시공 매뉴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야 하나, 아마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인테리어는 절대 치수 싸움입니다. 1mm 1cm 이 차이가 완성도를 좌우해요. 그냥 3D 모델링 돌려놓은 거 예쁜 그림 몇 장 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그런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현장이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이제 증가되거나, 또는 공사를 하다가 뜯고 재시공하고 마감이 안 나오니까 공사가 스톱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딱 그렇게만 생각한 대로 나온다면 다행이죠. 물론 그렇게 현장에서 모든 걸 풀어내면서 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설계 없이 아기가 딱 맞게 한 번에 마감이 잘 나오기만 바라는 그런 요행, 그런 것들은 힘든 겁니다. 건축물 시공하는데 상세 도면 없이 시공되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아직도 인테리어에서는 상세 도면과 상세 매뉴얼을 만드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우리 모두 이걸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주거 인테리어 할 때에도 공사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실시설계 도면과 자재 스펙들이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미리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와 완성도 있는 인테리어를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